영감, 왜 울어요? 그날 밤 내가 들은 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열쇠 꽂는 소리부터 두세 번 헛나갔습니다. 철컥, 철컥, 찰칵. 손이 떨린 겁니다. 구두를 벗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한 발 벗는데 5초, 또 한 발 벗는데 5초.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철컥,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콸콸콸콸 세면대 수도를 최대로 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소리 뒤로 다른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70평생 철근에 발등이 찍혀도 소주 한 잔으로 버티던 남편이 직장에 잘려 하루아침에 쫓겨났을 때에도 고개 한번 떨구지 않던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집에 다녀온 날 밤에요. 며칠 뒤 나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남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건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비한테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대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 남편 김춘호를 제대로 다시 알려줄게요. 70평생 약한 소리 한번 내지 않던 양반이 바로 김춘호입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구르다 허리 통증에 밤잠을 설쳐도 파스 한 장 붙여달란 소리 안 턴 사람이 바로 김춘호요. 빌어먹을 IMF 때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 하루아침에 잘렸을 때에도 고개 한번 떨구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막노동판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입 밖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양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죠.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덩이처럼 딱딱하던 사람이 아들 집에 저녁 한 끼 얻어먹고 와서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울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글보글 냄비 끓는 소리 사이로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콸콸콸 세면대 수도를 틀어놓은 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폭포수처럼 요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 들어서자마자 왓소 한마디 던지고 안방으로 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저 양반 손이 떨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겨우 문이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가 탁, 탁 울렸습니다. 느렸습니다. 100살 먹은 노인 같았습니다. 평소엔 신발을 한 번에 툭툭 벗어던지는데 그날은 마치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벗었습니다. 영감 왔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루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소리. 질질 끌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평소엔 성급하게 걸어서 슬리퍼 소리가 짝짝 경쾌하게 울렸는데 그날은 축 늘어진 걸레를 끄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철컥. 화장실 문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콸콸콸콸콸. 세면대 수도를 최대로 튼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죠.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가 달그락거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물소리는 계속됐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3분째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는 펄펄 끓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건넜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에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가슴속이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복도 바닥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콸콸콸콸. 폭포수 쏟아지는 것처럼 크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소리, 숨을 몰아쉬는 소리, 목구멍에서 걸리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눈물이란 걸 모르고 살던 저 양반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물소리 뒤에서 숨을 참는 소리가, 흐느낌을 삼키는 소리가, 울음을 억지로 눌러 담는 소리가. 저 사람은 나를 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물소리로 자기 울음을 가리려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좀 열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달칵, 달칵, 달칵. 손잡이가 헛돌며 쇠소리를 냈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 열어요. 그제야 물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찰칵. 수도꼭지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소리, 그리고 억지로 숨을 고르는 소리. 저 양반이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걔가 뭐라 그랬길래 그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답답함이 나를 질식시켰습니다. 영감, 말 좀 해봐요. 나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정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물기에 젖어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라고. 저렇게 숨어서 울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아무 일 아닌데 사람이 왜 이래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다는 그 말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내게는 내색하지 않겠다는 그 말. 문 열어요. 당장. 됐어. 그냥 좀 내버려둬. 목소리가 한층 더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는데 저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너진 숨소리. 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우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나에게조차 제 상처를 기댈 줄 모르는 저 고집불통 양반이 원망스러워서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양반이 제 아들놈 집에서 완전히 짓밟혀 온 겁니다. 그것도 원래 착하던 성진이가 며느리한테 물들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눈앞에서 당한 겁니다. 아비 입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거실 소파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대체 우리 아들이 뭘 한 거야?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거야? 왜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무너진 거야?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들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을요. 담배 피우는 냄새가 안방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평소엔 베란다에서만 피우던 사람이 거실 한복판에서 피워댔죠. 성진이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 사흘 동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라도 전화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 계집애가 뭐라고 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별일 없으면 끊겠다고, 그런 차가운 목소리가 빤하게 상상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나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가는 곳입니다. 영숙 미용실. 20년째 단골입니다. 주인 영숙이는 내 또래였고 동네 소식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용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마약 특유의 시큼하고 독한 냄새. 그래도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에 오셨네. 영숙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채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머리를 자르던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끝나. 나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주간지가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내 차례가 왔습니다. 영숙이가 내 머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파마하실 거야? 응, 빠그리로 해줘. 샴푸를 하고 머리에 롤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파마약이 두피에 닿았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남편은 건강하시고? 영숙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잘 있다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속에 담아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영수가 남자들이 나이 들면 다 이상해지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숙이가 롤 말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영감이 영 좀 이상해. 아들 집에 갔다 오면 말이 없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와. 옆자리에서 염색하던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우리 집 영감도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갑자기 울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파마하던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더 그래요. 할 일도 없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한다 싶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있대요. 남자들도 갱년기 같은 게 온다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런데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 영감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 저 사람이 아들놈 집 가서 뭔 일을 겪은 게 확실했어요. 근데 언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물어봤어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아무 일 아니라고만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옆자리에서 머리 말리던 아줌마가 툭 내뱉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나라면 녹음기라도 넣겠어요.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라이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나는 그 아줌마를 돌아봤습니다. 녹음기요? 네. 남편 옷이든 어디든 몰래 녹음기 넣어서 뭔 일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뭔 일인지 알지. 그 아줌마가 씩 웃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서 녹음기 넣어놨더니 다 들리더라고요. 상사한테 욕 얻어먹는 소리, 회사 동료들이 남편 보고 시부렁거리 소리며 뭐 전부 다.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눈이 번뜩였습니다. 에이, 언니.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그러지 마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영숙이가 말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 하지만 그 아줌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대단해요? 평생 같이 살면서 속 썩는 것보다야 차라리 진실을 훨씬 낫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짐작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녹음기도 엄청 작아요. 손가락만 한 개 있더라고요. 주머니 안쪽에 넣어두면 절대 몰라요. 그 아줌마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롤 말린 머리에서 파마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따가웠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언니, 너무 고민하지 마요. 영숙이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녹음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파마가 끝났습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게 말렸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8년 산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먹도록 남편 마음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자상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동네 작은 전자상가. 간판에 디지털 프라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 하지만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울던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있던 그 흐느낌이, 나한테조차 숨기려 했던 그 아픔이. 나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띵동,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녹음기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냥 메모용으로.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직원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겁니다. 새끼손가락만 해요. 배터리는 일주일 갑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했습니다.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남편 몰래 하는 일치고는 비싼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주름진 10,000원짜리 10장을 꺼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한 게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핏빛이었습니다. 마치 내 죄를 아는 것처럼 붉고 무서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속옷 서랍 제일 안쪽,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진실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녹음기, 그 작은 고철 덩어리가 모든 걸 밝혀줄 겁니다. 녹음기를 사고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왔어요?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갈아입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문 여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저녁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 김치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얼른 숟가락 들고 자셔요. 고등어구이 좋아하잖아요. 입맛이 없네. 그 말끝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을 훔쳐봤습니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은 모습이 80 먹은 노인네 같았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에 숨겨둔 녹음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고철 덩어리, 새끼손가락만 한 그것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서 남편 옷 속에 넣어야 하나? 아니면 며칠 더 지켜봐야 하나?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완전히 잠든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더듬었습니다. 속옷 서랍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도둑질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된 검은색 서류 가방.
낡고 닳아서 모서리가 헤어진 가방이었습니다. 새 가방 사주겠다고 해도 이게 편하다며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습니다. 나는 가방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스르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깨지 않을까? 혹시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 손수건, 혈압약, 수첩, 볼펜. 늘 그 자리에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지퍼가 달린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 그때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울던 남편, 물소리로 울음을 감추려던 그 모습, 나한테조차 상처를 숨기려던 그 고집. 나는 결심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딱 한 번만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넣을게요. 진짜 딱 한 번만. 녹음기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내가 먼저 깬 거잖아.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가 배신한 거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킬까봐.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시원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 3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과 45년을 살았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젊음도 중년도 이제 노년까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몰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남편이 상처받은 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으니까. 혼자 끙끙 앓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 새벽 4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계란이 탔습니다. 다시 부쳤습니다. 뭐 태우는 냄새 안 나?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아, 계란 좀 탔어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남편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방도 챙겨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있는 바로 그 가방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요. 남편이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남편 몰래 하는 감시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녹음기가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나는 그 녹음을 들을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녹음될지,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 진실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며느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달라붙어 나를 괴롭혔습니다. 녹음기를 넣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녹음된 건 별거 없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진이한테 연락 왔어. 오늘 성진이네 갔다 올게. 아침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녁은 거기서 먹고 올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시계만 봤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평소보다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밤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문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물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콸콸콸. 세면대 수도를 최대로 튼 소리였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물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로 들렸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낮은 흐느낌 말입니다. 또 울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요?
먹었어.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침대에 쓰러듯 눕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12시가 되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소리가 잦아들고 깊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맨발로 남편 가방을 향해 갔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더듬으니 녹음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는 것이 아직 녹음 중이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 미리 챙겨놓은 싸구려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왔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요즘은 진짜 자주 오시네. 며느리 박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진짜라는 단어에 칼날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성진이는? 안에 있어요. 여보, 아버님 오셨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 밥은? 대충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성진아. 요즘 저희는 저녁 대충 먹어요. 돈 없어서 한 푼이 아쉽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애 학원비가 한 달에 200씩 들지.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아버님은 이런 거 전혀 모르시죠?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지 옛날이랑 다르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 많이는 못 넣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고맙다고 해라 제발. 30만 원. 아버님, 이 돈으로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푼돈 주면서 챙겨주는 척 그만하자.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귀에서 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뽑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생색이라니 도와주고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집 정리해 주셨겠죠.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진명의 이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식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1년도 넘게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치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에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하나 넘겨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은 추세가 미리 재산 증여한다네요. 그거 주시면 저희가 3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두 분, 그거면 충분하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30만 원? 남편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지방 가면 그 돈이면 충분하잖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맞아, 아빠가 너무 고집세. 세상 바뀐 걸 몰라. 지금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 거라니까.
하여튼 욕심은 참 많으셔. 자식 생각하는 부모면 자식 힘들 때 덜어줄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도발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가 받을 건데 뭐 이리 고민해?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저희도 자식 키워야 해요. 아버님 세대처럼 희생 같은 말 이제 안 통하잖아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희생.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자식 새끼 입에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으려. 우리 부부는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고 살았던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끔찍한 때가 떠올랐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씹듯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생각 말고 실천을 하셔야죠. 백날 첫날 생각만 하면 뭐해.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나리의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곧 죽어도 준단 소리는 안 하지. 엄마도 똑같아. 둘이 서로 붙어서 세상 제일 착한 척. 근데 자식이 죽을 똥 살 똥 해도 모르는 척하고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맞아. 둘이 살면서 뭐 그리 큰 집에서 사실라 그러는 거야. 원룸 가서 알콩달콩 사시든가. 안 줘도 빼앗는 방법은 있어. 법적으로 증여 거부 처리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휴, 그걸 언제 기다려. 그냥 죄책감 자극하자. 아버님, 손주 학교 못 보내요. 한마디면 끝나. 좀만 기다려봐. 아빠 마음 약하니까 엄마도 설득하겠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성진이가 운동회에서 달리던 모습이었습니다. 1등을 하고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 1등하면 엄마 반지 다시 사줄게. 그때 내가 결혼 반지를 팔아서 학원비를 마련했던 때였습니다.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빡하고 가방을 놓고 갔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머쓱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걸 깜빡하셔. 물건 잘 챙기고 다니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 줄이 손가락에 엉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성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효도하며 모시고 살게요.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방금 들은 차가운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30만 원, 치매예요? 원룸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 잔인한 말들이 귀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손에 들려 변해버린 거구나. 내가 알던 착한 성진이는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며느리 손에 놀아나는 못된 놈일 뿐입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푼돈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원룸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치매라느니 뭐라느니 그런 헛소리를 듣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저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 망할 놈아. 이게 네가 말한 보답이냐? 이게 효도냐? 30년 넘게 키워서 30만 원짜리 노인이 됐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간 만든 겉절이, 멸치볶음, 나물무침,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반찬을 챙기는 내 모습을 본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성진이네 갔다 올게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영감. 내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아들이나 며느리 전화 받지 마세요. 왜? 그냥요, 오늘은 전화 받지 마세요. 갔다 와서 다 말해줄게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내가 뭔가 결심한 것을.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쇼핑백에 반찬통을 차근히 넣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결판을 내야겠다 다시 다짐하였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멀리서 봐도 좋아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며 20년 모은 우리 적금을 깨 3천만 원을 보태준 바로 그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죠.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게 온몸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문 활짝 안 열어? 아, 네, 잠깐만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더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더 들어오지 말라는 듯 막아섰습니다. 비켜.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는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반찬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니네 아버지 여기 왔었지?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 들켰구나 하는 표정. 30만 원 주셨는데 뭐라고 했어? 네 아버지가 다 말했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하는 자세. 아니, 공격하는 자세.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사실이잖아요. 3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나왔습니다.
숨기지 않는 본심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0년 키운 자식이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치매라며? 네 아버지 보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1년 넘게 집 정리 얘기했는데 매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치매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오기를. 집? 네 주둥아리에서 지금 우리 집 얘기 꺼낸 거 맞아? 주둥아리라니요. 어차피 우리가 갖게 될 집인데. 왜 이렇게 끌어안고 사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묻고 있던 그 실이.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 누가 돈 보탰냐고. 3천만 원이라고. 대출 이자도 1년 넘게 우리가 갚아줬다고. 그러자 며느리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차 한 명줄 기시네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안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얼른 죽기라도 기다리는 걸까요? 뭐라고?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 끝까지 가겠다는 듯.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이 짐이라는 한마디로 무너지는 슬픔. 짐? 내가 짐이야? 내 짐이에요. 며느리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니네가 사람 새끼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한 단어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키워서 이런 말을 듣네. 인간도 아닌 것들. 그럼 어머님은 부모 새끼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 힘들 때 외면하면서 무슨 부모예요?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저 못돼 처먹은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이 등신 같은 놈, 너도 똑같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대들어라. 차라리 욕을 해라.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버린다며? 좋아. 내가 직접 버려줄게.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쏟아부었습니다. 멸치볶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것들, 아들이 좋아하는 간 맞춰 만든 것들, 전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반찬까지 전부 버렸습니다. 반찬을 쏟아붓다 보니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탯줄이 끊어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와 배꼽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이고, 우스워라 알았어. 이제 확실히 알았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급하게 쫓아나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30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걸음마 첫 등교.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고 떴습니다.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18통의 전화가 울리고 나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서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성진이네 갔다 왔어? 네. 별일 없었어? 다 끝냈어요.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 없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아플 테니까.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영감, 저것들한테 평생 바친 빚. 우리 오늘 깨끗하게 청산한 걸로 합시다. 영우가, 이젠 우린 아들도 없고 빚도 없소. 당신도 이제 짐 내려놓으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남편이 작게 움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려 남편의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것 찾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뭐가 남았을까? 30년을 쏟아부은 아들은 없어졌는데 결혼 반지 팔아 학원비 대던 그 시절은 무엇이었을까? 보리밥 먹으며 버티던 그 시간은 우리 둘 그거면 된다오.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거면 되는구나. 30년 동안 아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처음부터 남편이 전부였구나. 옆에서 묵묵히 고추장에 밥 비벼 먹던 이 사람.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장례식. 30년을 보내는 장례식.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창가에 선 채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등기 서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셔츠였습니다. 면도도 했습니다. 어디 가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도 외출했습니다.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102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뒷문으로. 남편은 앞쪽에 앉았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봤습니다.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내렸습니다. 나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성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기로 올 줄. 남편이 교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건너편 슈퍼마켓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인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저랬습니다. 성진이도 저렇게 뛰어놀았습니다. 땀 흘리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망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낡은 철봉 쪽으로 갔습니다. 녹슨 철봉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철봉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성진이가 철봉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봐. 나 매달릴 수 있어. 웃으며 매달리던 그 아이. 너무 작아서 손이 닿지 않아 남편이 안아 올려주던 그때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참던 사람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순수했던 그때로,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도 돌아섰습니다.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2잔. 하나는 남편에게 주고 하나는 내가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어.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은 채 우리는 밤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자긴 뭘 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용도실로 가서 가장 큰 검은 비닐봉지 수십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쾌쾌 묵어 이제는 썩어 문드러진 짐을 버려내야 했습니다. 그놈이 쓰던 방의 문을 열자 상자들이 잔뜩 보였습니다. 모두 성진이 물건들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모아둔 것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30년. 첫 번째 박스를 열자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효도상. 효도상? 나는 그 상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상이라니. 그때 효도를 다 써버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였을까? 2번째 박스였습니다.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로봇, 자동차, 레고. 나는 레고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밤새 레고를 조립하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거 완성했어.
그때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언제 죽어버린 걸까? 세 번째 박스였습니다.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추억들, 성진의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것도 착각이었을까? 그리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잘 가라. 중얼거리며 찢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봉투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도장, 통장, 예금 서류. 남편이 탁자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동네 부동산 5군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 107동 1205호입니다.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이번 주 안으로,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춰도 좋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놀라 이유를 묻자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집은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30년의 고생이 통장 위의 숫자로 나타나자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요?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곳.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쓰레기 봉투를 채웠습니다. 버리는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우리의 시간. 봉투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성진이의 옷, 장난감, 책들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봉투 입구를 묶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신 치매 취급받으며 살지 말자.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섰습니다. 이제 끝인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오. 이제 시작이요. 우리가 우리로 다시 사는 시작.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부모로만 살았구나. 춘호가 영옥으로 산 적이 없었구나.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손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편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바다와 맞닿은 언덕 위에 작은 집.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짠내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서울의 먼지 대신 바람이 삶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 6시. 나는 일어나서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에 온 뒤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의 그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카페는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작은 카페였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가 훤히 보였죠. 7시. 카페 문을 열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 같달까요? 남편은 오늘도 손님이 없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는 대답했죠. 안 와도 괜찮소. 우리 둘이면 되니까. 정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살 수는 있으니까요. 남편은 라떼 만들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우유를 데우고 거품을 만든 후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녁 6시, 어느덧 카페를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나는 커피 머신을 청소했습니다. 컵을 씻고 정리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남편과 해변을 걸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그 위로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영감. 응? 고맙소. 나 따라와줘서.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언제부터 안 봤을까?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나야말로 고맙소. 끝까지 나와 같이 있어서. 그 말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하던 시절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빌라였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갈치구이와 된장찌개였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갈치를 자주 먹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갈치가 좋아서 그렇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이 만들어서 맛있다고. 70이 넘어서 듣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았습니다. 먼 나라. 성진이 생각 안 나오?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끔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나지 뭐. 후회는? 안 하오. 영감은? 나도.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우리 길, 걔는 걔 길. 그랬습니다. 각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아들은 서울에서 제 삶을 살고 있겠죠.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우릴 원망할까?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 이름으로 사는 하루가 왔네요. 내 속말이었습니다. 잘 자오. 당신도. 카페 불빛이 꺼졌습니다. 바다의 숨결만 남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싸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문득 오늘 들어온 손님 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혹시 그 아드님이 성진 씨 맞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동쪽에서 불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게 우리의 새 삶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바다, 그리고 우리 둘.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과거에서 반년이 흘렀습니다. 5월의 제주, 오후의 카페엔 커피 향이 잔잔했습니다. 유채꽃은 지고 수국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더 푸르렀고 하늘은 더 맑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카페가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었고 나는 쉴 새 없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진이 그리고 며느리 박날이었습니다. 9개월 만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아무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아들 부부가 앉았습니다. 나는 물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남편도 서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가가기를, 울며 안아주기를. 성진이가 며느리와 눈을 마주친 뒤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성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스팀 소리만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성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일까? 연기일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리도 정말 죄송하대요. 그렇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저 눈빛을, 미안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나는 여전히 커피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남편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발 영감, 흔들리지 마오. 우리 여기까지 힘겹게 오지 않았소. 잠시 뒤 성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판 돈 아직 갖고 계시죠?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한 글자만 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급해서요. 얼마? 3억이면. 없어.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내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성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어려운 걸 보고도 모른 척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치매라고 하는 게 자식이야? 내가 되물었습니다. 성진이가 멈칫했습니다. 집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자식이야? 반찬 버린다고 하는 게 며느리야? 대화가 끊겼습니다. 성진이는 숨을 고르고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나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얼음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쏟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성진이가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역시 치매 맞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계산대 너머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계산하셔야죠. 순간 성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성진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 원을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아니, 계산대에 놓은 게 아니라 던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습니다. 5천 원. 30년이 5천 원.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별 그지 같은 손님도 다 있네. 그치, 영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식은 향, 평온한 향.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당연하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 돈만 원하는 남이었으니까. 창밖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페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잔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깨끗한 잔을 또 닦았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이 평범한 일상이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30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갔습니다. 원두를 갈았습니다.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쌉싸름한 향이었습니다. 두 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하나는 나에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끝에 아주 희미한 단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이 맛이 꼭 내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독하게 쓰기만 하던 세월 끝에 68이 되어서야 비로소 맛보는 이 작고 희미한 단맛. 남편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늘 마시는 커피인데 오늘은 더 맛있다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는 30년을 바쳤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에, 부모라는 의무에,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한 거라고. 맞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한 거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삶을 사셨나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셨나요? 당신의 이름 석자는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보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좋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지우는 가장 슬픈 희생이었다는 것이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일찍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둘이서만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간지러웠지만 이 작은 감각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봤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쌓아 부서지는 소리. 예전에는 이 소리가 무언가를 숨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울음을 덮는 소리, 내 한숨을 가리는 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저 물소리였습니다. 파도가 오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성진이가 앞으로 또 올까? 올 수도 있겠죠. 돈이 필요하면 그때도 이렇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손님으로 대할 거예요. 손님으로 대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픈 한숨이었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냐고.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치매라고 하고, 집 내놓으라고 하고, 반찬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게 우리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본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빚을 청산했습니다. 30년을 바쳐 쌓아 올린 아들이라는 탑을, 부모라는 이름을 내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녹음기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진실을 들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써 외면하던 내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그 작은 기계가 내가 나에게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 준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몸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자장가 같은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픈 노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동료가 된 두 사람입니다. 남편은 서빙을 하고 나는 커피를 내립니다. 청소는 같이 하죠. 그 어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지금 이 이름이 좋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푸릅니다. 저 푸른 바다처럼 우리의 남은 날들도 그저 오늘처럼만 잔잔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그 아픈 구석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무거운 어깨를 아주 조금이라도 두드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도 참 애쓰셨다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